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죠. 만약에 다자구도 갔는데 유이동 후보가 황교안하고 단일화하거나 내지는 황교안이 쓰러져가지고 아예 표를 잡아먹어서 황교안이 또 쓰러지는 시나리오 또 어떻게 예, 나오는 거야? 아예 표를 너무 이제 아예 표를 잠시 가는 거죠. 잠식해 하는 경우 예, 예. 국민의힘이 이제 보수당 1당이니까 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유이동 후보가 1위가 나왔어 근접하게라도 그러면 이제 예 각 후보들의 그렇죠. 그러면 영향을 어떤 크게 주게 되는 딜레마냐? 거죠. 네. 그냥 5자구도로 하면 5자구도 내지 4자구도에서는 유이동 후보가 당선이에요. 근데 단일화를 하면 진보 진영 후보가 이겨. 자, 이때 만약 이렇게 처했어요. 유이동 후보 30%, 나머지 뭐 15, 18, 15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명이 합치면 45잖아요. 이거 30이니까 무조건 단일화하면 이겨. 근데 갈라지면 지는 거야. 자, 이때 단일화 받을 거는 안 받을 건가? 이 딜레마가 이제 생기는 거죠. 왜냐? 조국 대표는 슬로건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국힘제로. 국민의힘이 어쨌든 당선되는 건 난 맞겠다. 아하.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3자구도 4자구도 쭉 달려버리잖아요. 유이동 후보 당선되잖아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럼 이거. 자기 슬로건 건 사람이 먼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김용남 의원은 처음부터 국힘 제로를 먼저 걸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국힘 출신이죠. 네. 그리고 김재은 후보도 내가 당선되기 나왔지 국민의힘 국힘 제로를 건 사람이 아니에요. 네. 슬로건은 후보가 자기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가 걸기 나름이에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조국 저격수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직 모르셨어요, 선배? 이정주 기자가 아니, 조국 저격수. 저는 뭐 저격수라기보다는 사람이 자기 말을 지켜야 된다. 자기가 뱉은 말을 정치인은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말씀 잘 해주셨는데 5자구도 뭐 여기 개혁신당까지 출마를 하면 이제 6자구도가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 이제 대구처럼 될 거예요. 1대1 구도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몇 가지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거기가 지금은 유이동 의원이 이제 평택병으로 가 있는데 이 평택을은 유이동의 고향이에요. 아, 고향이군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뭐 걸러 하면은 30%는 유이동 거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택 사람들 가운데 거기 유이동 뭐 집안에 뭐에 사돈에 팔촌 뭐 이렇게 하면은 상당한 그 유이동 뭐 30%는 먹고 들어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만만하게 볼 때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게 있고 그리고 보수단이라는 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유이동 의원 나름대로 이제 개혁적인 보수를 피력하는 분인데 부정선거론자인 황교안하고 합쳐서 갈 거냐. 그거는 이제 유이동이라는 정치인의 어떤 정치적 결단인 거죠. 못 먹어도 내가 이 판에서 지더라도 황교안 따위하고는 손잡지 않겠어라는 네. 결심을 하면 저는 28년에 해볼 만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아니라 황교안이랑 런닝메이트로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하여튼 저는 그래도 덩어리가 한 덩어리로 뭉쳐질 거라고 봅니다. 아, 단일화 네. 가능성이 저는 점쳐진다. 보수단이라 네. 보수단이라 저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멋있는 정치인인 거죠. 유이동 의원이 이제 그게 하나 들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보수 이제 진보 진보 3인방, 진영. 3인방이 네. 있는 건데 프레시안 여론조사에 따르면 셋 가운데 그 누구도 30%를 넘는 후보가 없어요. 25, 23 뭐 이렇게 되거든요. 10몇 이렇게. 그러니까 쭉 보면 합쳐야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거 초반 뭐 어제 결정 났잖아요. 평택을이. 근데 뭐 벌써 단일화한다? 고민은 하고 있어요. 각 네. 후보 캠프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론조사가 막 돌아가고 있을 돌아오고 거예요. 있겠죠. 그래서 네. 여론조사로 1차 단일화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그 쭉 대진표를 보고 이 대진표에 따라서 숫자가 얼마나 카운트 되는가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단일화 할지 말지 결정을 할 텐데 이거는 5월 말이다. 5월 말은 가야 알 수 있는 예, 거다. 그전에는 네. 절대 단일화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넘겨준다라는 위기감이 돌면 그때는 1대1 구도가 될 거고 결국에는 저는 민주진보가 결국에는 이 지역을 가져오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네. 앞으로 한 달 동안 피철철입니다. 피철철. 그렇죠. 예, 제가 이미 좀 보기에는 시작된 것 같고요. 이미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과거 얘기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신장식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지난주에 출연해서 김용남 전 의원의 사과를 요구를 했어요. 당시 그 조국 사태 때 그때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감정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김용남 전 의원 그때 내가 말한 거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단 하나도 잘못된 내용이 없다. 팩트 틀린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이렇게 딱 상황인 반박을 거고.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맞불 상당히 간다. 최소한 5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아마 네. 피철철이다. 저는 근데 이제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는 2019년에 김용남과 2026년에 김용남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평택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019년에 자유한국당 조국 청문회 TF에 계셨고 네. 조국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찾아보니까 네. 작전 세력의 최정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저 자유한국당이 사모펀드. 국민의힘에 있을 때 네, 네, 사모펀드 건 관련해서 예. 이거 문제 없는 걸로 끝났잖아요. 네, 네. 어떻게 됐냐 기소조차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이 딱 보면 견적 나온다. 예. 이건 내가 사모펀드 수사 많이 해봐서 아는데 딱 보면 견적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이잖아요. 예. 그리고 작전 세력의 최정점이라고 했는데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검찰이. 네. 그렇게 탈탈 털었어도. 정경심은 처벌받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정경심 씨가 처벌받았던 건 뭐냐면 소위 권력형 비리, 예. 그다음에 펀드 자금 횡령 이런 거 아니었고요. 예. 그때 무슨 신호등 사업인이 별별 소리 다 했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니었고요. 조범동 씨 오촌 조카가 예. 코링크 피의 내부 정보를 줬다라고 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 네. 그다음에 그러면서 내부 정보를 줬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좀 없애라고 했다라고 하는 증거인멸 교사 네. 요건이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건은 김경록 씨가 최근에 심경을 토로하는 페이스북을 올리고 있어요. 사실 그때 내가 이러저러한 압박을 받았다라는 검찰로부터. 심경을 토로하는 기사를 본인들이 네. 이 페이스북을 올리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사모펀드 작전 세력 최정점에 있었던 건 도대체 윤석열부터 김용남 의원까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떻게 얘기를 하신 건지 2019년에 서초동에 촛불을 들었던 평택 시민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2019년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있을 때고 이제는 또 민주당으로 이제 오신 분인데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됐던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어떤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예, 사과나 뭐 이런 그때 뭐 좀 사과든 뭐 사실관계 해명이든 해명이든 뭐 그게 좀 필요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 일테면 평택을의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그렇죠. 예. 평택을에 출마를 안 하시면 사실은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민주진보 진영을 오랫동안 지지했던 분들은 다 알아요. 김용남 의원이 노무현 문재인을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도 다 알아요. 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성공과 중도 확장 전략에 네.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지금까지 또 잘해 오셨으니까 네. 그런 얘기 묻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불문에 붙이고 있는 거죠. 예. 삐쩔쩔이다. 아니 근데 저는 그거는 조금 이해되는 게 조국 대표가 검찰의 어떤 과도한 수사를 받은 거 맞죠. 그리고 세빙선 역할을 하면서 계엄의 어떤 역할을 한 분 맞아요. 근데 사모펀드를 사과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뭘 사과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모펀드에 뭘 사과하는지 찍어주셔야죠. 어떤 내용인지 어떤 네. 의혹인지를 WFM에서 그 우회상장하려고 했던 거 조범동 씨 징역 4년 나왔거든요. 판결을 보세요. 판결을 보면 심지어 정경심 씨는 판결문에 나와 있거든요. 자신과 자신의 동생에 대해서 그 리스트 이름 지어달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 사모펀드 그 수사 들어가니까 연락을 직접 받아요. 조범동 씨가. 그래서 그 지어준다는 게 그 증거인멸 교사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2심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그 부분이 조범동 씨가 한 허위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 나중에 자본시장법 위반뿐만 아니라 조범동 씨 이런 부분 횡령, 배임 다 인정됩니다. 사실상 저도 사모펀드 기사 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 그 가짜 뉴스 뭐 허위 사실 하는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뭐가 허위인지 찝어주세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해달라. 테니까. 네. 그 사모펀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대표가 기소되거나 그와 관련해서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뭐 이런 바가 없다. 본인은 없다라는 그쵸? 말씀인 그러니까 거죠. 조국 네. 스스로는 이 사모펀드 근데 처음에 지금 복귀해 보면 당시 조국 사태가 처음 터질 때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뭔가 엄청나게 무슨 뭐 전봇대 사업 무슨 뭐 막 여러 가지 하면서 상당히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처럼
막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와 관련해서 처벌되거나 기소돼서 재판받거나 이런 적이 없다. 그런데 마치 뭐 조국 대표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았냐라는 문제 제기를 조국 혁신당에서는 하고 있는 것 아니요, 같아요. 이건 짚고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가짜뉴스 하도 많아서 제가 짚어드릴게요. 사모펀드는 처음부터 조범동 씨부터 시작합니다. 기사를 조국 대표로 쓴 적이 없어요. 저는 김용남 의원 그때 TF 위원장이라서 잘 들어간 저도 이제 취재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조국 사모펀드가 왜냐하면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이게 WFM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바지 사장을 내세워요. 제가 그 취재를 했다니까요. 그 바지 사장 갖다 투자자를 만난 사람 있잖아요. 제 기사는 그 당시에 그 투자 설명회를 갔던 사람들에게 직접 설명을 들어 쓴 거예요. 검찰발도 아니에요. 댓글에 검찰 받아쓰기 얘기하는데 검찰에서 소스를 안 받았는데 무슨 받아쓰기를 합니까? 지금도 그 제가 취재했던 거 자료가 남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기사도 읽어보지도 않고 내용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앞단을 따라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인상 비평을 하고 있는 거다. 그죠? 김영남 의원도 그 얘기죠. 그럼 뭐가 잘못된지 정확하게 지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도 이제 그런 분들이 아마도 이 서로 간의 그러니까 상호 간에 이런 거예요. 핵심은 이제 그 조국 대표 말씀하신 대로 조범동 씨는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됐지만 정경심 교수나 조국 대표가 사모펀드 운영에 공모했다. 뭐 요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공범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부풀렸다. 아니죠. 정경심 전 교수 주장인 것 일부 유죄 났고 일부 혐의가 입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 위반, 증거일면 등 이 혐의에서 유죄 판단 내려졌어요. 이거 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심 씨도 정확하게 일부 유죄가 뭘로 나는지 혐의를 저희가 써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아니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돋보기를 대고 보면은 시시비를 가릴 수가 있는데 그 선배가 말씀하셨던 5월 그 한 달간의 지리멸렬한 여러 가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 속에서 상호 충돌의 국면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국 대표를 상대로 한 진위 공방 팩트 검증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또 우리 김용남 후보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민주 진영에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이고 과거 윤석열 그 선대위에서 대변인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면 손가락 사이사이로 과거에 김용남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쟁점이 될 만한 발언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검증하면서 서로 간에 상호 비방하고 헐뜯으면은 이 단일화 국면을 만들기는커녕 그 과정상에서 범진보 진영이라는 것이 하나로 규합하고 모여야 될 때 오히려 해체하고 서로 멀리하는 계기가 될까 봐서 저는 오히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가 출연을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교영 기자가 얘기한 바로 그 대목인데 이 공천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보면 미세하게 뭐 그때 뭐 이런 지적을 했니 많이 이게 옳았니 그렇니 그때 왜 이렇게 했니 그때 네가 말한 거 다시 얘기해봐. 과거를 끊임없이 소환하면서 네. 서로 상체기를 낼 수밖에 없는 이 공천 상황을 만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게 누구에게 득이 되는 거냐. 왜 이런 판을 만들었냐.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이정주 기자님 잘 얘기해 주신 대로 김용남 의원 스스로도 피하고 싶었던 잔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하남, 용남, 하남, 가남 계속 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평택까지 가는 건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나도 영입인사인데 영입인사를 그런 데로 보내서 싸우라고 하면 좀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 정도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김용남 전 의원과 조국 대표가 맞붙게 되면 지금 그 이정주 기자가 제기한 이런 거 그것만 나오겠어요? 지금 뭐 우리 구경 기자가 말씀하신 과거 저쪽 당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런 발언들 것들이 모두 다 검증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다 소환될 거예요. 다 네. 소환돼서 사실상 평택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흙탕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피철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여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지 저는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근데 결국엔 단일화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단일화하지 않으면 네. 쉽지 않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에요. 아니 김용남 전 의원 스스로도 그런 그 진흙탕 싸움을 하지 말자고 지금 이렇게 아마도 여러 가지 운을 떼는 것 같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사람 입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순간 뭐 여러 가지 뭐 통합 논의도 차후에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끝난 것 물 건너간 같아요. 것으로 네. 선배는 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난 총선 같은 게 우당으로 같이 치르는 사이인데 너무나 또 이렇게 그 서로를 벌리는 그런 비난 쪽으로 이렇게 그 선거의 양태가 흐르는 것들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요 정도의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정주 기자가 말한 대로 그 잘못된 시비를 가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엄격하게 할 부분이 있다면 또 그건 그것대로 아니 근데 해야 저는 될 거고요. 왜냐면 탓하는 게 네. 아니라 사실관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김용남 의원은 공천 받기도 전이었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걸 반성문 쓰라고 먼저 공격을 했으니까. 포격을 한 네. 사람이 신장식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신장식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얘기는 네. 뭐냐면 사모펀드로 조국 대표 기소도 못 해놓고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내용. 근데 그 사모펀드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포함해서 기소도 못 해놓고 하면서 반성문을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제가 쓴 기사 그렇고 김용남 의원도 조범동 오촌 조카 그거를 TF에서 먼저 문제 제기한 거라니까요. 네. 조국 대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네. 근데 그거를 조국 대표 기소 안 한 거랑 반성문 쓰라가 같이 묶여가지고 조국 대표 기소 안 된 건 맞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범동만 하면 뉴스가 아니잖아요. 조범동이가 누구야? 조범동이는 왜 써요? 조범동이를 조범동 욕하려고 써요? 아니잖아요. 조국 대표를 욕하기 위해서 조범동을 등장시키는 거잖아요. 기사에. 그런 맥락은 우리가 있잖아요. 없다고 아니요.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조범동 말하면- 범죄만 하면은 그건 아니 당연하죠.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억지로 낀 게 아니라 제가 쓴 기사는 제가 그 코링크 단독 쓴 게 있거든요. 그 당시에 찾아보시면 안돼. 저는 어떤 멘트가 오늘도 확인하고 있어요. 어떤 멘트가 있냐면 투자자가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네. 왜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린 네. 거예요. 저는 조국 대표를 끌어들인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조범동이 뭔데 조범동을 믿고 투자하냐 이거예요. 멘트가 조범동이 조국 오촌 조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멘트가 그렇게 해준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조범동이에게 예. 조국 대표나 정경심 씨가 뭐 관여한 내용이 있었다면 기소가 됐겠죠. 아니 정경심 씨는 관여가 돼가지고 서로 돈 주고 받아서 아니 조국 대표.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결국은 조국 대표 알았냐 몰랐냐인데 네. 그 부분을 처음에 저희가 썼던 기사에 왜 조국이 나오냐 이 소리잖아요. 제가 이럴 것 같아서 어. 진흙탕 싸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그러니까. 둘 사이에 토론하면서만 불거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공식 석상에서 아니, 제 토론하면서 방송 나와서 봐봐 이제 종편, YTN, 연합뉴스 TV, 각종 뭐 보수 유튜브 뭐 해서 하루 종일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전략 단위에서 어떤 고민 속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을 향해서 합당합시다 했던 정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이게 그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과정의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됐긴 했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 지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 그리고 전에 총선에서 지민 비조로 함께 뛰었던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저기에서 뭐 다 조국혁신당 오라고 그러고 같이 뭐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뭐 서로 불러대고 그랬어요. 이제 그랬던 불과 작년입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 작년 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물론 그래서 정치를 생물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한두 끝도 없다라는 생각이 좀 아니, 근데 드는 저는 겁니다. 한마디만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보세요. 이 조범동 씨 2019년에 기소된 다음에 대법원에서 그때 확정돼서 4년형 나온 게 사모펀드 기사하고 나온 게 2021년, 2022년에 나왔어요. 그럼 저 다 양보해서 만약에 기사에 문제가 있었고 김용남 의원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왜 안 따졌나요? 그때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안 조범록 씨 따졌어요? 아무도 안 따졌어요 저한테. 아니 우리가 이정주 씨 기사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로 그러니까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논란 지금. 자체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성문 쓰라는 거 있잖아요. 아 이정주 기자한테 반성문 쓰라고 그런 건 그러니까 예를 아니잖아요. 들면 신장식원 또 만약에 예를 들면 2021년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그때 여기 신장식원을 불러줘 나 말고. 그러니까 그때 반성문 쓰라고 해야죠. 신장식원이 나와야 그때가 되는데. 가장 절묘한 타임이잖아요. 장윤선이 아니라 뭐 신장식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어. 언성 높일 필요가 없는 언성 것 아니고 같고. 제가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저는 짐작컨대 제가 네. 짐작이 하나 간 게 있어요. 제가 강미정 대변인 성비 사건 작년에 9월에 아니 근데 취재했거든요. 너무 퍼진다. 그러니까, 강미정 네. 사건까지 또 거기까지 가면 또 가면은 너무 너무 퍼져. 하니까. 그때 네. 이후에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니, 가만히 근데 있다가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해야 되는 타임인데 앵커 정리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대단하다. 네. 사실은 이 당대당 통합의 문제를 사실 정청래 대표가 제안을 했던 거였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간이 흘러가지고 조국혁신당과의 그런 선거 경쟁 구도 속에서 경기 평택을 공천을 누가 하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실제로 공천을 제안하는 과정들 그리고 선택하는 과정들에서는 전적으로 지도부의 판단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중에 가장 큰 고려 요소는 아마도 조국 대표였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용남이든 앞서는 이광재라는 사람을 검토했던 그런 유력한 정치인을 검토해서 경쟁할 것으로 생각한 결단을 내린 정청래 대표의 사실은 결정 자체가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급을 불러왔다라는 해석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전에 이제 박선숙 그 청와대 공보비서관 있던 시절 이거 몇 년도지? 1990년대인 것 같은데 DJ 때 그때 이제 박선숙 비서관이 이제 기자들하고 인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웰컴 투 정글이에요. 웰컴 투 정글 하는데 저는 정치가 그래도 인간의 얼굴을 한 정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당장 뭐 콩알 만한 걸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따질 수 있고 뭐 그거 가지고 다 뭐 옥고도 치르고 다 했던 거잖아요. 뭐 그렇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덮고 넘어가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정 정도 지금 미래의 정치를 놓고 앞으로 어떤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과거에 뭘 했냐, 어쨌냐 보다는 그런 차원의 이제 재보선 선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구도가 이렇게 짜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를 파는 파묘식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100%입니다. 그러면 이게 네. 좋은 정치의 전범을 만들어낼 거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의 노림수가 어디에 있는 건지 매우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경쟁하고 재밌고 우리가 오락 연애 프로그램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가치를 정치 스포츠, 실현하고, 예. 국민 스포츠. 그런 그렇죠. 것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재보선 판이라는 게 잘못 가게 되면 정치 스포츠판이 되고 정치 오락판이 되고 정치 예능판이 될까봐 많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